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1년 유예를 거듭 약속하며 2030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 논란이 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예산을 심사 중인 예결위에선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건부 수용을 밝힌 대장동 특검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특검법 협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슈 분석에서 짚어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량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고 2030 표심과 선대위 구성 등 본선 레이스 초반에 떠오른 변수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예결위 중계 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하며 청년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미국과 중국 외교 당국자를 만나 대선 후보로서 외교 행보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의 20%를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첫 번째 소확행 시리즈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된 만큼 과세 시기를 늦추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역시 가상자산 투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조속하게 보호보다는 과세를 좀 우선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연 250만 원의 가상자산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가상자산의 주요 투자자인 청년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 반성적인 성찰을 기초로 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 밖에 당 차원에서 부동산 대규모 택지 개발 이익을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당사에서 미국과 중국 외교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첫 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 대사대리를 만난 자리에서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져 한미 관계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하이민 중국 대사를 접견한 이 후보는 요수소 부족 사태가 다른 분야에서도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어제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국민통합 행보로 중도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남 목포에서 경남 김해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윤 후보는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하며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도 모두 존중하고 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분들을 다 용서하고 또 이 IMF의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이 큰 그 밑그림으로서 이 국난 극복을 해내셨기 때문에 이어 윤 후보는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윤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은 국민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으로 소탈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서민적이고 소탈한 그리고 이렇게 대중에게 벽이 없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대장동 특검 수용을 밝힌 데 대해선 조건을 걸은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뒤 곧바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20일 전후 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부 이견이 적기 때문에 신속한 구성을 자신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선대위 신경전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통과된 직후 대장동 사업에 어떤 일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윤리특위는 무소속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곽상도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194표, 부 41표, 기권 1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의원에 이은 네 번째 국회의원 사퇴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은 문준용 씨 등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그동안 문 대통령 저격수로 불려왔는데 50억 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아빠 찬스, 내로남불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의원직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의원직 사직안이 통과된 직후 SNS를 통해 자신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안 처리로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도 늘었습니다.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에 이어 곽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구 남구까지 총 5곳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함께 심야 시간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등 50여 건의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위안부 지원단체의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박덕흠 의원 등 4명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정부가 짠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살펴봐야 하는 국회 예결위 회의가 대선 주자들에 대한 여야의 공세로 채워졌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논란 발언과 부인 김건희 씨 경력 허위 기재 등에 대해서 집중 공격했고 야당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발언과 관련 의혹들을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메이저 언론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혹은 언론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차별적 언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정치적 논란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조속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논란을 문제 삼으며 징계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경력들을 기재해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 젊은이들의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해 사회부총리는 현재 국민대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의혹이 확인되면 대학에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권은 일제히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야당은 전 국민이 분노하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의지를 물었고 그 주변 인물들이 구속돼 있으면은 국민들은 이게 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못하면은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가 정의롭게 칼을 빼야 되는데 왜 상설특검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합니까?
이재명 후보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38도선 이남을 점령해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한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이런 이분법적 이 판단에 동의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야당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매표 행위라며 중앙선관위를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하명 예산을 신설해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한 공직선거법상의 명백한 유권자 매수 매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언론 보도 내용만으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편성했는지 살펴야 할 예결위가 상대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일색으로 진행되면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 방역 체계가 시행된 지 열흘이 넘은 가운데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단계 시행 이후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위중증 환자가 늘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이 나빠질 경우 1단계를 지속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 모임 인원도 수도권의 경우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4주 동안 시행한 뒤 2주간의 평가를 거쳐 다음 달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나설 계획인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 상황이 나빠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복지위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단계 시행 이후 위중증 환자가 늘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1단계가 계속 지속되는 가능성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1단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 계획도 물었습니다. 정 청장은 6개월 단위로 추가 접종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고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은 5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지원을 위한 피해 보상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습니다.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진료비 등을 지원해 예방 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2,740억이 되어야 이와 같이 이상 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달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 의원들은 20%대에 불과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 학부모들의 백신 부작용 우려를 해소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가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전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으로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미등록 봉사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홍보전화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 아래 법정기한 안에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정기국회와 대선이 맞물리는 시기지만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처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예산과 민생 법안만큼은 쟁점과 큰 논란 없이 합의해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애써주신 상임위원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그동안 대장동 특검에 이제 줄곧 반대해 왔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근에 조건부 특검 수용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기류가 좀 달라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 야당의 계속되는 특검 주장에 못 받을 이유는 없다며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서 컨벤션 효과도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정체 상태에 있고 또 대선 전까지 대장동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희는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연락을 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이재명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야당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후보가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검의 조건부 수용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응은 어떤 건가요?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검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아주 궁지에 물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을 구성해야 하고 특검의 실질적인 임명권도 야당이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검찰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검찰의 수사는 성남시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비롯해 미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은 이제 야당이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맡아야 된다. 이제 네, 임명권을 맡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특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논의 과정에서 굉장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단 이 이재명 후보의 특검 수용의 선결 조건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인데 이걸 두고 여야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당은 이미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네. 또 이제 여당에서는 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이게 충분히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특검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여당에서 특검을 수용한다고 해도 이 특검의 수사 범위와 임명권 등을 놓고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수사 대상과 범위와 관련해 야당은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사 대상인 반면 여당은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관련 대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여당에서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여당에서 주장하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대장동 특검은 야당이 특검 임명권을, 고발사주 특검은 여당이 특검 임명권을 갖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영배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 부본부장은 이른바 야당의 쌍특검 주장은 수사에 초점을 흐리면서 대장동 사태를 끌고 가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특검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제 내년 대선까지 이제 4개월 남았는데 대선 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대상 그리고 임명권 등을 놓고 일단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요. 네. 또 정말 이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이번 달에 특검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보통 이 특검 임명이 2주 정도 걸리고 또 수사팀 구성까지 20일 정도 소요되는 걸 감안한다면 네.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대선 전까지 과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의문이 드는데요. 네. 이 야당이 제출한 대장동 관련 특검법을 보면 기본 70일 수사를 할 수 있고 네. 딱 한 번만 30일 정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대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주어진 수사 그 기간을 최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내년 대선 전까지는 이 특검이 되더라도 결과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검 임명 2주, 수사팀 구성에 20일, 네. 기본 수사 70일. 네. 요것만 이제 103일이네요. 네, 거기에다 거기에다가 이제 30일 연장하면 134일. 네.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이 그렇게만 돼야 해도 되는. 보통 이제 4개월이니까. 네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난 5일에 윤석열 이제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대위 출범을 두고 현재 뭐 이런저런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네, 이 민주당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확정하고 나서 선대위를 출범하기까지 네. 대략 20일 정도 좀 넘게 걸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보다 한 달 정도 늦게 후보를 확정했지만 최대한 빨리 구성을 해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는 20일쯤에 선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윤곽이 대략 나왔습니까? 네, 이 선대위를 진두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김종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투톱 체제에 대해서는 아마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직을 이제 수락하면서 전권에 대한 이제 권한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받았는데 네. 그때도 이제 뭐 그 전권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이번에도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다면 또 이 전권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이런저런 비슷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전 위원장이 지난번 위원장직을 수락할 때 그냥 뭐 간판이나 관리형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부여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랬었죠. 네. 네, 이준석 대표는 이 김 전 위원장이 일부 권한보다는 전권을 부여받았을 때 좋은 성과를 냈다며 전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는 후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권 논란에 대해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전권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고 윤 후보와 잘 소통하고 있다며 갈등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구상하는 선대위 형태가 달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메머드급으로 구성된 만큼 기존 캠프를 확대해서 그에 걸맞은 규모의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특정 중진 의원들을 배제하면서 실무형 선대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그 김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 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윤 후보가 경선에서 홍준표 전 후보를 일반 여론에서는 졌지만 당원 투표에서 압승하면서 승리했고 또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로서는 김 전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결국에 이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요구와 또 중진 의원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대위 과정의 잡음을 줄일 수 있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대장동 특검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힘 겨루기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1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또 방명록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지 3주 만인 어제 광주를 방문해서 직접 사과에 나섰죠. 그런데 이번엔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남긴 윤 후보의 글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라고 적은 글인데요. 여기서 이 반드시라는 이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뚤어지거나 굽지 않고 반듯하게라는 뜻으로 쓴 것인지 반드시 꼭이라는 의미로 쓴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건데요. 당장 민주당과 여권 지지층에선 이 반드시라는 표현 대신에 반드시가 그리고 세우겠다는 표현은 지키겠다가 맞다면서 윤 후보를 향해서 한글도 모르냐, 5월 정신이 비뚤어져 있었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윤 후보 측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반드시가 반듯하게 의미로 쓴 것인데 여당 측이 한글마저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오늘 자신이 방명록에 반드시라고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제가 과거에 같이 근무를 해보면 우리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후보님 보시기에 5월 정신이 지금 조금 삐뚤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글쎄요, 어디가 삐뚤어져 있습니까? 저는 5월의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고 국민 통합의 정신입니다. 과거 호남 출신 동료들이 많이 썼던 표현이기 때문에 똑바로의 의미로 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윤 후보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반드시라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윤 후보의 방명록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6월 김대중 도서관에 방문을 했을 때도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글을 남겨서 구설에 올랐었는데요. 문맥상 지평선이 아닌 지평을 쓰는 것이 옳은 표현이었죠. 대통령 후보자가 문학가나 언어학자가 아닌 이상 정확한 어휘력이 필수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의도했건 아니건 또다시 논란이 된 윤 후보자의 방명록 문장. 과연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친정온 대통령 딸입니다.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이후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결혼해서 자녀를 둔 다혜 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테크라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은 경우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야당을 향해서 야박하다며 비판에 나섰는데요.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관례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가족들도 청와대에 다 거주를 했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통령의 관저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 정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악관이나 크렘린궁이나 다 같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딸이 친정에 와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좀 인간적인 면까지 그렇게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야박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친정에 온 대통령 딸까지 정치적 공세 대상으로 삼는 건 야박하다. 이렇게 지적한 윤 의원은 대통령 가족의 관저 거주가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핵심은 불법 여부가 아닌 도덕의 문제라며 권력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전월세도 내지 않고 무상 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호를 해야 할 대통령 가족의 사생활인지 아니면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인지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관저살이 논란이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내년 대선에 출마할 유력 후보들 포진이 대략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초반의 어떤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이제 대선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두 확정이 됐고 확정된 지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제 급상승하면서 이른바 그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직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효과입니다. 이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그 과반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 승복이 곧바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지층이 분열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그 홍준표 의원이 현장에서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한순간에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이 갈린 거죠.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한테 각별히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그런 이제 격차를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요인도 뭐 없지 않죠.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대장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것은 10월 10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10월 초에 그 최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이 훨씬 증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근이 구속된 것으로 봐서는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뭔가가 이제 나올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이낙연 후보의 즉각적인 뭐 이제 승복 이런 선언이 나오지 않고 이러니까 결국은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네. 지지율이 약간 정체되거나 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뭐 현장에서 다른 후보들이 그 흔쾌히 승복을 한 측면 하나에다가 뭐 윤석열 후보도 뭐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는 있지만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어느 방향이다 뭐 하는 것은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쪽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한쪽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이런 지지율 효과를 누렸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조건부 특검 수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오늘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의 신속한 답변을 거듭 촉구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는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야당이 연락을 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자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검 발언, 정체된 지지율을 고려한 국면 전환용 발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이 카드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장동 특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은요,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지만 네. 사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거는 이제 뭐 대장동 의혹이 커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현재의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뭐 이재명 후보 쪽에는 뭔가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모습 같은 걸 보여가면서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오히려 특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조건부라고는 하지만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언급을 쭉 보면 네. 이게 대장동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좀 애매모호해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그걸 자꾸 기정사실화 하려고 이제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협상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에서 뭐 당장 무슨 특검 협상을 하자는 얘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오늘 나와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민형배 의원이 얘기하는 거하고도 또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네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진영 선대위 내부에서도 좀 해석이 다르단 말이죠. 네. 이렇다면 과연 이게 특검을 하자는 얘기냐 말자는 얘기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혼선이 좀 있고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조건부라기보다는 일종의 특검을 전혀 안 하겠다는 데에서 약간 융통성의 여지만 둔 정도지 네. 실제 뭐 조건부로 받아들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측근들은 근데 더 적극적으로 뭐 특검을 받겠다는 그런 아니 의지다. 정성호 의원은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지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민형배 의원은 그게 아니고 네. 검찰 수사를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는 뜻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성호 의원의 해석과 굉장히
아주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무슨 지지도를 올리려고 꺼낸 카드 같지는 않아요. 지지도를 심각하게 올려야 될 상황이다라고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심각해서 뭘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수용을 하는 게 더 깔끔하죠. 네. 뭐 이런저런 설명을 붙이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그 원론적인 얘기지요. 그 대장동 의혹 자체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계속 갈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2007년에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그 당시 후보가 이제 BBK, 도곡동, 다스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제 특검을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뭐 내가 특검을 피할 생각은 없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원론적 발언이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고발 사주하고 같이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근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냐라고 이제 되묻고 이런 걸 보면 뭐 특검 국면으로 바로 넘어가거나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풀어야 될 이제 과제가 적지 않은데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이번 대선의 초반 대선 레이스 핵심 변수로 떠오른 2030 표심 잡기인데 홍준표 의원이 이제 패배를 하고 지지하던 2030 당원들 탈당이 이제 러시가 이루어졌는데 이 탈당 상황을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거 길게 보면 뭐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까요?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는 내년 대선 우리가 이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기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정권을 잡아도 그 안에서 어떤 주류가 되느냐, 아니면 좀 비주류 변방으로 밀려나느냐 이런 경쟁을 지금부터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2030 표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중요한 명분을 앞세우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 콤비 체제로 이번 대선을 치르고 싶다. 또 치러야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선은 후보가 치르는 것이다. 이제 후보 중심론을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명분이 굉장히 뭐 일리가 있는데 그걸 앞세워서 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이 콤비를 좀 몰아내겠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이 지금 현재 야당 대선에서 이기면 여당이 되겠죠. 그 안에서 좀 주도권도 차지하고 광역단체장 출마를 한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좀 이득도 보겠다.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꼭 그렇게 비판만 할 일은 아니에요. 정당 안에서 항상 주류 비주류 간의 싸움이 있는 거고요. 뭐 권력 앞에서는 뭐 부자지간도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뭐 일정 부분은 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심각한 내분 양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11월 20일 정도에 선대에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렇죠. 이제 뭐 입당자가 많다, 탈당자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은요. 사실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과거에도 대략 상당한 정도의 입당, 탈당 러시가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집당한 선거인단들이 대개 투표 행위하고 나면은 뭐 탈당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입당, 탈당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간에 왜 이렇게 그 숫자가 많이 다르고 서로 공방을 벌였느냐 하면 이거는 제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할 때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네. 그래 보면 이게 통계의 시차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보고받은 통계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무총장한테 물었던 통계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지부 보고를 받느냐
아니면은 중앙당 통계를 인용하느냐는 그 통계의 시차 때문에 생긴 일인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2030의 표심을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2030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이외에도 이 표심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2030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아마 결국은 뭐 꾸준하게, 그다음에 맞춤형 정책, 그건 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간에 그렇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점이 이런 건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신중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쟁을 벌일 때 이제 외부에 미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2030 당원이 늘었다 줄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2030들을 좀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보다는 이준석 대표 말이 좀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외부에 이제 입당했다가 탈당한 사람들 또 입당은 안 했지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한테 좀 기대를 걸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2030 유권자들로서는 김재원 최고위원 말을 듣고 좀 많이 좀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2030 세대의 표심이 어쨌든 이제 내년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변수로 이제 떠오르는 상황인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 세대는 뚜렷한 어느 한쪽의 지지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또 70% 가까이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또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그 MZ 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가 내년 대선에서 확실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50대 이상 좀 고연령층 유권자들은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 지지가 확실히 많고요. 네. 또 지금 한 40대부터 한 50대 초반은 뭐 물론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 쪽 지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2030 세대의 이 새로운 젊은 층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내년 3월 9일 대선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까. 확실히 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3040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민주당 지지 세력, 그다음에 50대 이하, 이상, 60대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사실인데, 자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거로 돼 있단 말이죠.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결과가.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2030도 표를 이제 좀 나눠 갖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이게 어찌 보면 변수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2030은 여하튼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실용성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30의 표를 잡아놓는다고 해서 내년 3월 9일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꾸준한 이제 후보들의 꾸준한 노력, 이건 뭐 정말 필요 조건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2030이 캐스팅 보트다 우리가 이렇게 단언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자 2030의 표심은 지금부터 확실하게 잡아놓으면 그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네. 유동적이다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동적이다. 알겠습니다. 네.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부터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갈등의 중심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본질은 내년 공천권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의원님. 이게 내년 공천권 이걸 둘러싼 갈등이다. 이 시각에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내년에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가정을 공천권 싸움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공천권 싸움이 네.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부 다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때는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을 만약에 맡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 체제로 완전히 바뀌어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된다, 바뀌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될 경우라도 그 힘은 청와대 쪽에서 주도권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의 지휘부가 네. 공천에서 힘을 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공천권 싸움이다. 이게 아니고 네. 제가 보건대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 이 두 사람이 뭔가 하여튼
그 자기들 주도하에 좀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 하는 이런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 경선 캠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광화문에 경선 캠프 사무실이 있었다가 이제 경선 끝났으니까 다 집에 갔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출근 투쟁이라고 아시나요? 어. 혹시 저 집에 가라고 할까봐 뭐 네. 별로 할 일이 없는데도 나와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뭘 하는 척하고 이런 장면이 벌어진다고 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그 내부에서 그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좀 아예 좀 새로 실무 중심으로 구성을 하자. 이게 옛날 대선하고 다르다. 지금은 캠페인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생각인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이제 이 당에서 비교적 오래 뭐 당직자나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조직 선거다. 그래서 이제 경선 캠프에다 더 붙여가지고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결국 우리가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속셈이 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리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지금 진통이 좀 있고요. 내년 지방선거는 사무총장 교체론이 당 일각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사무총장을 흔드는 사람들은 내가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후보한테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나 당무 우선권을 행사해서 사무총장을 바꾸겠다. 그래야 내가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이제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이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관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실장이라는 직책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현역 의원 이해식 의원이 이제 이 직을 맡았습니다. 이 직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계산에서 이런 직을 만들었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7년에 그 후보 배우자 지금 김정숙 여사죠. 네. 그분은 좀 이렇게 그 외향적이지 않고 좀 뒤에서 내가 돕겠다 이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선대위 안에서도 따로 무슨 그쪽을 보좌하는 진영을 갖추지 않고요. 그냥 비서실 안에서 담당자 정도만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활동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해서 현역 의원을 지금 그 일종의 비서실장이죠.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집안에서 지금 쓰러져서 다치셨죠. 그래서 지금 활동을 지금 당장은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어진 그런 약간 좀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 뭐 이름을 배우자 실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수행하는 사람을 뭐 팀장이라고 부르든 뭐로 부르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관직도 아니고. 근데 배우자 실장이라는 걸 새로 해서 마치 굉장한 뭐 등급을 상향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저는 상대 후보인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식 소송에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네. 바로 그걸 겨냥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눈에 띄는 자리를 하나 만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선거 기간 내내 선대위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후보들 입단속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 백불 금지령, 백브리핑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따지면 백브리핑 금지가 아니고요. 질문에 대한 그 임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이걸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실언을 방지하는, 그 최근에 뭐 몇 가지 실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것들이 과연 결국 기자는 뭐 무슨 회사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그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저런 사태가 기간이 길어지면 굉장한 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가 된 분들이 그냥 현장에서 하는 즉석 발언을 자꾸 하면 혼선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기자들한테 좀 인기가 좋은 취재원이에요.
입니다. 전화해도 잘 받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백브리핑도 뭐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을 해주고 굉장히 친절한 취재원이었는데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좀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너무 급격하게 물이 너무 콸콸 넘치니까 좀 물 좀 줄여라 했더니 갑자기 단수 조처를 내려가지고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 아예 뭐 금지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곧 다시 이렇게 친절한 이재명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들어볼게요. 최 의원님. 네, 지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뭐 의혹이 있으면 의혹에 대한 해명, 대응 방법 뭐 이런 걸 할 때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맞지 않을 때는 결국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가 지지율이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국회의원을 안 한 대통령이 3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두 분은 이제 쿠데타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통령.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했죠. 네,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이 됐죠. 네. 그래서 좀 걱정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국회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인 지금부터 좀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좀 존중을 해야 대통령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지지율 추이 그리고 2030 표심과 선대위 구성 등 초반 대선 레이스 변수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대관령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더 춥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